2026년 3월 27일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이 지난 수십 년간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챕터로 들어섭니다. 바로 의료요양 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날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법 하나가 바뀌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방식, 그리고 훗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받게 될 서비스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기 40대 중반의 직장인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시설이 깔끔하고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당연히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입원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호자님, 이제는 병원에 바로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통합 판정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병원비만 낼 수 있다면 가족의 결정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입될 통합 판정 체계하에서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병원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일상생활 지원인 요양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먼저 구분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의료 필요도가 낮다고 판정되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이나 자택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변화 같지만 익숙했던 선택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당장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보호자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 거대한 시스템 변화를 예고했을까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돈이 되는 경제학에서는 곧 다가올 통합돌봄 시대의 구조적 변화와 현명한 보호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개개인에게는 이 제도가 불편한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답이 나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바로 20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이고 이 비율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핵심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뼈아픈 단어가 바로 사회적 입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요양원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하루 입원비가 훨씬 비싼 요양병원에 장기 체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신체 기능 저하군, 즉 의료적 처치보다는 단순 돌봄만 필요한 환자의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치료가 아닌 생활을 지원하는 데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수는 노인 1000명당 30개가 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의 8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 병상이 많으니 일단 눕고 보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진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위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서 바닥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2026년 통합 판정 체계라는 칼을 뽑게 만든 결정적 원인입니다. 국가는 이제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이 원칙이 무너진 통계 그래프를 다시 되돌리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이런 비효율이 방치되었을까요? 그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앞으로의 변화도 보입니다. 시계를 잠시 15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대한민국 복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것 오로지 며느리의 희생이나 자식의 도리에 맡겨진 개인의 비극이었습니다. 국가가 드디어 효도를 나눠 짊어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제도는 만들었는데 어르신을 모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정부는 민간 시장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병원에는 환자 수에 따라 돈을 주는 방근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일당 정액제입니다. 치료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환자가 하루 입원해 있으면 정해진 돈을 병원에 주는 방식이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도 도심 외곽에도 병원 간판이 붙었죠. 공급이 넘쳐나니 경쟁이 치열해졌고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보다 싸게 모십니다. 간병비 깎아드립니다. 원래는 치료가 목적인 병원이 속식을 해결해주는 생활 공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등급이 있어야 갈 수 있고 의사가 없는데, 요양병원은 의사도 있고 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니까요. 이때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기형적인 이중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이 요양원에 가 있고 돌봄만 필요한 분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이 뒤죽박죽된 15년의 세월이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만든 선의의 괴물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2026년의 개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이제는 끊어내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한다는 절박한 반성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꼬인 실타래,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그 깊숙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병상이 많아서라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아주 기이한 돈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 개의 지갑 문제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주머니는 딱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병원비를 대주는 건강보험, 다른 하나는 요양원 비용을 대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죠. 문제는 이 두 지갑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빨리 나가야 이득입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죠. 이 사이에서 회색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 심해 치료도 필요하고 기저귀 케어도 필요한 분들,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도적으로는 애매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강력한 제도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1년에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돌려줍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다릅니다. 이 상한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비와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오히려 치료가 가능한 병원보다 돌봄만 하는 요양원이 보호자에게 더 비싼 청구서를 내미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심리는 더 복잡합니다. 요양원에 모셨다가 밤중에 열이라도 나면 응급실로 모시고 뛰어야 하는 불안감이 큽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어쨌든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죠. 비용은 비슷한데 의사가 옆에 이 한마디가 수많은 보호자를 요양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칸막이와 가격 구조의 왜곡이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병원에 묶어두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 겁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나가세요라고 등 떠밀어도 요양병원은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 통합한정책에는 이 두 개의 지갑을 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당신은 의료 혜택, 건강보험을 받을 사람인가? 돌봄 혜택, 장기요양을 받을 사람인가? 이것을 국가가 딱 잘라 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로 인해 웃는 자는 누구이고 우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해관계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이동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웃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재택돌봄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에서 늙어가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집으로 의사가 찾아오고 간호사가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 요양센터, 방문 간호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기기로 어르신을 모니터링하는 푸드테크와 실버테크 기업들은 역대급 호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병원에서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벼랑 끝에 몰린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 요양병원들입니다. 그동안 치료보다는 싼 입원비를 무기로 환자를 모았던 곳들은 통합 판정이라는 거름망이 작동하는 순간 핵심 고객인 사회적 입원 환자를 잃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 이후 전국 요양병원의 30% 이상이 문을 닫거나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것이라는 살벌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진짜 치료를 잘하는 병원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가장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건 정작 우리 같은 보호자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불필요한 병원비를 아끼는 긍정적인 변화 같지만 현실은 돌봄의 무게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계시면 밥, 빨래, 청소, 투약까지 한 번에 해결되지만 집으로 모시는 순간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은 오롯이 가족의 노동력으로 채워야 하는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모셔라 라는 국가의 구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하라는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 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국가는 통합지원센터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그 서비스가 내 부모님의 24시간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불안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3월 이후 우리에게 닥칠 구체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미리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된 직 우리의 일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6년 5월 가상의 인물 김대리의 하루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김대리의 아버지는 경증 치매가 있고 무릎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예전 같으면 다리도 아프시니 입원하시죠 하고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엔 병원 문턱에서 막힙니다. 통합판정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날아왔거든요. 쥐아의 아버님은 의료 필요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하루 3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배정해드립니다. 김 대리는 당황합니다. 하루 3시간요? 나머지 22시간은 누가 봅니까? 공단 직원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돌보시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세요. 대신 집 문턱을 없애는 공사비와 침대 대여료는 지원해 드립니다. 결국 김 대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옵니다. 아침 출근길에 아버지를 주간보호센터 셔틀에 태워보내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으로 아버지를 씻기고 재웁니다. 점원비는 아꼈지만 김 대리의 시간과 체력이라는 비용이 새롭게 청구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고 급성기 병원에 계십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재활이 필요해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다행히 이번엔 의료 필요도가 인정되어 요양병원 입원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6개월 뒤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 이제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라는 판정이 나오면 원치 않아도 퇴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 부모님의 상태가 회색지대에 있을 때입니다. 병원에 가기엔 덜 아프고 집에 있기엔 너무 불안한 상태. 이 애매한 구간에서 가족들은 의사소견서를 다시 받으러 뛰어다니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며 행정 시스템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6년의 노후는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판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증명해내는 정보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서 적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2026년 통합 판정의 파도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의료적 증거 확보입니다. 앞으로는 몸이 쇠약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욕창 관리가 필요한지,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지, 산소 포화도 체크가 필요한지 의사소견서에 의료적 처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평소 진료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 기록 한 줄이 부모님의 침대 위치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집의 리모델링입니다. 만약 판정 결과가 재택돌봄으로 나온다면 가장 큰 적은 집안에 있는 문턱과 화장실입니다. 낙상사고 한 번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연간 일정 금액의 주택 개조 비용과 전동 침대 같은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대여해 줍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실 때라도 퇴원을 대비해 미리 집안을 병원처럼 안전하게 세팅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현금 흐름의 재설계입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었지만 집에서 쓰는 간병비나 생활비는 오로지 현금으로 나갑니다. 지금 가입해둔 보험들을 점검해 보세요. 입원비 특약보다는 재가간병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장기요양 진단비가 나오는 상품이 더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의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과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이 3가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어떤 판정 결과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최적의 돌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마주하러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노후를 시설에 위탁해왔습니다.
깔끔한 환자복, 정해진 식단, 하얀색 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도하는 길이라 믿었죠. 하지만 2026년 국가가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정말 병원에서 행복하십니까? 사실 통합 판정 체계라는 차가운 행정 용어 뒤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라는 따뜻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차가운 병원 기계 소리 대신 익숙한 집 냄새를 맡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눈을 감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려야 할 최고의 존엄이자 사치일지 모릅니다. 물론 현실은 두렵습니다. 집에서 감당해야 할 냄새와 고통, 그리고 시간의 무게. 그것을 오롯이 가족이 짊어지는 것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경제학을 넘어 삶을 지키는 경제학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모을까 하는 숫자 계산보다 나는 그리고 내 부모님은 어디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가족 간의 깊은 대화와 합의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2026년 3월 27일 그날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시설 뒤에 숨겨두었던 늙음과 죽음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다시 초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자에게 이 변화는 재앙이 아니라 진정한 효도와 품위 있는 마무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돈이 되는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콘텐츠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